생각인데, 뭐 우리 우주에 이제 다양한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겠죠. 지구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지구하고 왼쪽에 지구가 있고 오른쪽에 뭔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달. 우리가 거의 매일 보고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쪽에 있고 달이 이쪽에 있고 거리가 아주 크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태양계가 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지구형 행성 혹은 terrestrial planet,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요. 목성, 토성, 어, 천왕성, 해왕성, 이런 행성들을 목성형 행성, 목성이 제일 크니까 목성이 대표를 합니다. 목성형 행성 혹은 조비안 플래닛, 지구형 목성형 행성 이렇게 나눠진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천체들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제 수많은 소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이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제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썼나? 카이퍼 벨트, 카이퍼 대 전체. 그리고 더 바깥쪽에는 이제 오르트 구름 혹은 오르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작은 천체들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태양계의 주인인 태양은 이런 행성들과는 이제 다른데, 태양은 이제 항성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우주 공간에 방출을 하는 그런 천체입니다. 반대로 이제 행성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 이제 온 빛을 반사를 해서 그 반사된 빛을 우리가 지구에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성은 핵 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행성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천체다. 이거 차이점이 있고, 이런 태양의 항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은하 안에 다양한 그런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런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러한 애들을 우리가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성단 혹은 star cluster, star cluster라고 부르는데 성단, 별들의 집단이고요. 산계 성단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구상 성단 같은 경우는 이제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성단. 그래서 아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구상 성단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일단 모양이 구상 글로뷸러 클러스터인데 공 모양인 거 보니까 구상 성단인 것 같고요. 이런 별들이 태어나는 곳이 성운. 그래서 뭐 제 별들의 요람이라고 표시를 이제 적어놨는데, 이러한 성운들이 중력에 의해서 자체 수축을 하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그 밀도가 높은 기체를 바탕으로 해서 별들이 태어나고, 수소, 헬륨, 탄소, 그 이외에 다른 원자들이 많이 있고,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분자와 먼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운, 지금 여기 보면 이미지가 되게 예쁘게 빛나고 있는데, 별들은 이제, 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성운들은, 어,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주변에 있는 별들, 이런 별들이 이렇게 빛을 내는데, 이러한 빛들이 이런 기체에 흡수됐다가, 한번 흡수됐다가 방출되면서 나오는 이걸 방출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출선들을 우리가 지구를 통해서 보는 거고요. 태양을 포함해서 별들, 아까 설명했던 별들의 무리인 성단, 그리고 성운, 이런 천체들이 모두 이 은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단보다 훨씬 큰 별들의 그룹을 은하라고 합니다. 뭐 크기는 다양한데 뭐 10억 개에서 1조 개까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거대한 천체고요. 반지름, 뭐 우리 은하의 같은 경우 반지름이 약 30만 광년, 중심에서 뭐 대충 이 정도까지가 약 30만 광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0만 년이 걸리고요. 거리가 대충 30만 광년 되고, 이 은하의 중심에 이제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요. 뭐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 블랙홀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은하의 크기에 비하면 또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사진에서 뭐 실제로 볼 수는 없고요. 이 중심부에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뭐 원반 은하 혹은 나선 은하에 해당을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타원 은하도 있고 외소 은하, 뭐 불규칙 은하, 이런 다양한 은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에서 뭐 이 은하가 10억 개에서 뭐 1조 개 정도로 이제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충 이 정도 안에 있는 별들의 수가 10억에서 1조 개,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시다. 대략적으로.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이 별들의 총 질량을 따져보면은 태양 질량의 약 1조 배가 됩니다. 질량 1조 태양 질량이 되는데, 이 별들의 총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이제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암흑물질 헤일로, 지금 이제 너무 크게 그려서 하는데, 이런 대충 구형의 암흑물질 헤일로가 이 은하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하보다 더 나아가서 뭐 은하단, 뭐 은하군, 은하들이 이제 뭐 수십 개가 모여 있는 그런 그런 모임을 은하군이라고 하고, 은하군보다 더 큰 천체가 은하단이 됩니다. 사진에 이제 사진 안에 이제 여러 은하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은하의 그룹이고, 일반적으로는 그 중심에 아주 거대한 타원 은하가 이제 하나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100조에서 1000조 배 정도까지 이제 아주 질량이 큰 천체가 됩니다. 그 반지름도 이제 굉장히 커서 뭐 약 300만 광년 정도 될 것이라고, 뭐 아주 큰 은하단 같은 경우 이제 반지름이 약 300만 광년 정도까지, 그 이상까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은하들, 뭐 은하가 있고 여기도 은하가 있고, 이런 은하들의 질량을 다 합치고, 그리고 이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또 이런 공간들이 기체로 채워져 있어요. 가스 기체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 이런 질량을 다 합친 질량보다
더 많은 양의 암흑 물질들, 더 많은 양의 암흑 물질들이 은하단 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이 계산이 안 나는데 뭐 거의 10배 정도, 별과 기체의 총 질량을 합한 것보다 약 10배 정도의 암흑 물질이 은하단 안에 들어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대 구조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이제 뭐 한 편의 길이가 약 2억 광년 정도.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은하단의 반지름이 약 300만 광년 정도 되니까 뭐 훨씬 큰 스케일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 있는 이제 밝은 점 하나하나가 이제 아까 봤던 은하들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은하단 같은 게 이런 거를 이제 은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은하들이 많이 있고 중심에는 아주 큰 타원 은하가 있는, 그리고 이런 뭐 그물 모양의 혹은 필라멘트 모양의 이런 그물, 뭐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이 그물들에 따라서 이 그물들 안에도 이렇게 은하들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지역이나 뭐 이런 데는 은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은하의 개수가 적은, 뭐 이런 지역 상대적으로 은하가 적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void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같은 지역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제 뭐 2억 광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더 큰 스케일의 우주 거대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변이 4억 광년, 요거는 한 변이 8억 광년, 여기는 16억 광년, 이제 요거는 65억 광년.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그림 같은 경우는 은하가 많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은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보이드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는데, 더 큰 영역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구분이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큰 스케일에서 보면은 뭐 거의 균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주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 사실 이제 대학에서 천문학 강의를 들으면은 뭐 자주 거의 첫 시간에 많이 들어주시는 뭐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태양이 있고요. 이 태양이 지름이 대략 140만 킬로미터 라고 합니다. 그래서 140만 킬로미터의 지름을 가진 태양을 우리가 이제 과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태양이 큰 천체가 아니라 그냥 과일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뭐 미국 대학 같은 데서는 이제 예시로 드는 게 그레이프프루트라는 과일인데, 뭐 지름이 뭐 대략적으로 14c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인들한테 뭐 이렇게 익숙한 과일은 아닌데, 그래서 좀 다른 예시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뭐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름이 뭐 14cm보다 뭐 더 작고, 수박 같은 경우는 뭐 또 14보다 훨씬 크고, 그렇게 예시가 많지 않은데, 봉지라면 중에 면이 이렇게 네모나게 안 돼 있고 동그랗게 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라면이라던가, 뭐 직접 재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2에서 13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라면이 구는 아니지만 대충 그런 지름을 가진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이런 과일 혹은 뭐 라면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실제 크기가 140만 킬로미터다. 이거를 과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가
이제 우리 우주에서 실제로는 뭐 5,800만 킬로미터인데 모형 태양계라고 하죠. 모형 태양계 안에서 거리가 5.8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일을 하나 놓고 지름 14cm짜리 과일을 손에 들고 다른 사람한테 한 5.8m 정도 떨어져 6m 정도 떨어져 있어라. 그러면은 그게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놨는데 이제 우리 태양이 모형 태양계에서 태양이 과일이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얼마나 할까? 제가 오른쪽에 볼펜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지구가 볼펜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동그라미 중심에 우리 볼펜 끝에 있는 볼펜의 볼, 아주 조그만 볼펜의 볼펜이 아니라 볼펜의 볼이 지구의 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기 차이가 아주 크죠. 지름 14cm짜리 과일 혹은 뭐 라면, 동그란 라면이 있다고 했을 때 볼펜의 볼이 우리 지구의 크기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15m예요. 15m 뭐 제가 이제 이후에 예시를 뭐 들겠지만 요만한 태양의 거리가 15m라는 거 뭐 아주 큰 거리죠. 이런 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에서 나오는 아주 막대한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 천문학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제 피아노 사진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피아노가 나왔냐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의 3번 출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아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신촌 혹시 가보신 분들은 이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 뭐 사람들이 지나가다 앉아서 뭐 연주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이제 뭐 찾아보니까 여기 계신 유튜버 분이 이렇게 자주 나와서 이렇게 또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런저런 내용 찾다 보니까 뭐 실제 이거 뭐 관리를 하는 분이 또 있다고 하시네요. 정기적으로 오셔서 뭐 조율도 하시고 뭐 한다고 하시네. 왜 피아노를 여기다가 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치기도 하고 뭐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피아노 얘기가 나오냐? 신촌역 3번 출구에서 피아노까지 거리가 뭐 대충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15에서 한 2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뭐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태양, 뭐 과일이나 라면을 여기다 하나 놓고 이제 볼펜에 볼을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이제 태양계 모델 안에서의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성이랑 수성의 궤도가 이제 뭐 이 안쪽에 있을 테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행성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해왕성. 이제 아까 표에서 이제 보시면은 실제 거리는 45억 킬로미터인데 우리가 태양계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약 4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이렇게 쭉 걸어 올라오시면은 여기 뭐 사람들이 연대 앞 굴다리라고 부르는 굴다리까지 거리. 그래서 신촌역 3번 출구부터 굴다리까지 직선으로 약 4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신촌역 3번 출구에 과일이 하나 있고 이제 이 연대 앞 굴다리에 뭐 구슬 정도의 크기겠죠. 해왕성이면은 뭐 구슬이 하나 놓여 있다. 그래서 그 아주 긴 거리를 두고 이 조그만 천체들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런 모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에서 이제 방금까지 설명드린 건 우리 태양계 내에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까지의 거리였고 이제 태양과 같은 다른 항성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데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약 4.2 광년입니다. 뭐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약 40조 킬로미터라고 하네요. 계산을 했는데 뭐 계산이 뭐 틀릴 수도 뭐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태양계 모델에서 태양으로부터 이런 축소 모형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태양이 지구의 크기라면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뭐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신촌역에서 뭐 남산타워까지, 아니면은 뭐 더 멀리 있는 인천이나 부산, 아니면 혹시 더 나가야 되나? 다른 나라까지도 가는데 뭐 서울에서 도쿄,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예시를 있는데, 정답은 서울에서 인도네시아까지고요. 모형 태양계에서 이제 40조 킬로미터는 약 4,000km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뭐 미국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뭐 이제 뭐 미국 대륙을 가로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겠죠. 뭐 예를 들어서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부터 이제 미 서부에 있는 LA, 로스앤젤레스까지 거리가 약 4,000km라고 하네요. 미국 대륙이 이렇게 있고, 워싱턴 DC에 우리가 과일을 하나 놔두고, 그리고 LA에 또 다른 과일을 하나 놔두면은 이게 두 별과 둘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 과일이 14cm인데 둘 사이의 거리가 4,000km. 그 둘 4,000km라는 거리 사이에 뭐 약간의 먼지와 가스, 뭐 아주 조그만 천체들만 있고,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그 엄청난 공간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은 빈 공간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런 거리뿐만이 아니라 또 시간적으로도 또 우리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우주의 역사가 아주 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주 달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주의 역사를 이제 지구의, 사람의 1년에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1월 1일 이제 0시, 오전 0시에 딱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우주가 진화를 해오는데, 이제 언제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쉽게, 상대적으로 알기 쉽게 나타낸 것입니다. 우주가 이제 1월 1일 자정에 태어나서 이제 우리 밀키웨이 갤럭시,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뭐 태어나는 게 이제 5월 달이에요. 은하가 태어나는데 약 5개월, 사람 기준으로 5개월이 걸리는 셈이 되고요. 이제 은하단도 생기고 이런 성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이제 태어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약 46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우주 달력에서 9월 달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지구에 생기는 게 10월 달쯤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태어나는 시기가 11월 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이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사건들을 12월 안에 일어나는데, 이거를 또 좀 세분화해서 나타낸 건데, 12월 19일에 척추동물들이 이제 나타나고, 육상 식물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날에 육상 식물들 나타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공룡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날에 포유류가 태어나고, 공룡들이 이제 멸망한 게 어제네요.
공룡들이 어제 이제 다 멸종을 했고, 사람이 태어난 게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뭐 오전이 아니라 밤 늦게 이제 막 밤 11시 50 몇 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년 중에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의 마지막 날 밤, 밤 11시 50 몇 분. 그래서 다음 해로 넘어가기 직전인 아주 끝자락에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역으로, 이제 우주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길다. 까마득하게 길다. 라는 것을 이제 우주 달력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알아둬야 될 단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천문 단위 Astronomical Unit 혹은 이제 AU라고 하는데, 이게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를 1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킬로미터로는 이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크죠? 0이 지금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15 다음에 0 7개 매번 쓰려면은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1.5 곱하기 10의 8로도 표시를 하고, 이걸 그냥 1로 퉁치는 겁니다. 이걸 1로 퉁쳐버리면은, 그러니까 1이 되면 이제 다른 행성까지 거리를 계산할 때 상대적으로 이 숫자가 작아지니까 다루기가 훨씬 편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광년이라는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정의는 빛이 진공에서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그래서 이게 킬로미터로는 약 9조 5천만 킬로미터. 또 이게 보시면은 0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큰 거리를 또 0을 많이 쓰려면 귀찮으니까 이제 또 1로 퉁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별까지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광년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year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단위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의 단위가 아니라 거리의 단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별을 관측하는데 별 A가 있고 별 B가 있는데 별 B가 더 멀리 있다. 얼만큼 멀리 있냐? 그걸 할 때, 이거를 별 B가 별 A보다 3광년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광년이라는 게 광년이 시간의 단위가 아니다. 거리의 단위다. 그렇기 때문에 별 B가 별 A보다 태양으로부터 3광년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이 쓰는 단위, 사실 광년보다 더 많이 쓰는 단위가 요 은하천문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가 요 파섹이라는 단위고요. PCA로 나타내는데, 이건 대략 3.26 광년에 해당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애매하게 3.26이냐? 사실 이게 정의를 뭐 빛이 가는 거리가 아니라, 이게 연주시차라고 하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별을 관측을 할 때 그 지구의 공전 때문에 별이 하늘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각도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요. 이것도 이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그 각도가 1각초가 되는 거리를 1파섹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숫자가 나오는데, 은하천문학에서는 이제 광년보다는 이 파섹을 사실 더 많이 씁니다. 아까 광년이나 천문 단위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1로 그냥 퉁쳐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퉁쳐도 사실 천문학에서 뭐 이런 우주 천체들이나 우주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퉁친 단위를 가지고서도 이 숫자가 굉장히 커지기 마련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단위들을 도입을 하는데, K, 뭐
large M, 대문자 M, 대문자 G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어에다가 앞에 K를 붙이면은 킬로 이어라고 해서 이제 약 1000년, 우리가 1000년을 이제 1킬로 이어라고 나타내게 되고요. 요 M이 이제 대문자 M이 붙으면은 100만 년, 100만 년. 그래서 원 메가 이어라고 하고, 이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굳이. 그리고 이제 원 기가 이어라면은 10억 년을 이렇게 1로 퉁치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야를 이제 천문학자들이 어떤 분야를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요것도 이제 많이 어떤 단위를 많이 쓰느냐가 달라지는데, 그 예전에 좀 이게 몇 년 됐어요. 예전에 KBS에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지? 인문 강단 락이었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천문학, 인문학, 사실 주제는 인문학이었는데 천문학 교수님이 가져서 이제 발표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은하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강연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는 10억 년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이제 은하 천문학, 은하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기본 시간 단위는 10억 년입니다. 그 10억 년이 어디서 나왔냐? 요 기가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학 천문학 같은 경우에서 요 요거를 따로 쓰죠. 따로 쓰지 말고 은하 천문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다. 은하 천문학. 그래서 기가이어 10억 년 은하 천문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다라는 거. 뭐 알아두시면은 뭐 먹고 사는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아는 척 할 수 있으니까 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 우주의 나이를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나이를 뭐 약 137억 년, 138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기가이어로 나타내면은 13.7, 13.8 기가이어라고 나타냅니다. 은하 천문학이나 우주론 같은 데서 쓰는 단위다. 그리고 이제 항성 진화, 뭐 항성 진화 같은 데서도 많이 쓸 수 있겠네요. 항성 진화. 이런 질량이 작은 별들 같은 경우 이제 수명이 이런 10억 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의 수명이 약 100억 년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 대략 10 기가이어에서 나온 거고요. 요 메가이어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거를 자주 쓰는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항성 같은 경우, 항성 중에서도 질량이 큰 별,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 수명이 약 뭐 200만 년? 200만 년 정도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대략 2 메가이어에서 나온 거고요. 킬로이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좀 이렇게 작은 스케일의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킬로이어를 쓰고 있고요. 별의 형성을 연구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킬로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별의 형성. 그래서 뭐 별이 원시성에서 별이 원시성 별의 형성에 제가 연구하는 종족 3
항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족 3 항성의 형성에서 원시성 단계에서 이제 주계열성으로 넘어가는 이제 뭐 그런 시간이 뭐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뭐 100km 정도 된다. 뭐더 길기도 하고 더 짧기도 한데 킬로이어를 뭐 이럴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히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단위들을 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 킬로 메가 기가를 또 다른데 쓰는 게 이제 아까 요 파색이 3.26광년인데 거리가 이제 은하 스케일에서 이제 거리를 따지다 보면은 이제 거리가 더 값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킬로를 붙여서 뭐 킬로 파섹 1킬로 파섹이면은 이제 1000 파섹이 되고요. 또 메가 파섹 뭐 100만 파섹이 되고 이제 좀 우주론 거대 구조까지 가면은 우리가 기가 파섹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억만 파섹 쓸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은하의 반지름이 대략 은하의 반지름 뭐 10에서 20, 뭐 더 크기도 하고요. 별들이 뭉쳐있는 그런 반지름을 살짝 생각을 했을 때 10에서 20킬로파섹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큰 은하단의 반지름. 이 은하단 경우에는 이제 암흑 물질을 포함한 그런 반지름이라고 보면은 이게 약 100만 파섹 그래서 1 메가파섹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다양한 단위들 이런 기가 킬로 메가 기가 뭐 시간에도 쓸 수 있고 시간에도 붙일 수 있고 일단 숫자가 커지면 시간에도 붙이고 거리에도 붙일 수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량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어떤 분야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외계 행성이나 행성의 태양계 형성을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지구 질량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 Earth Math 하고 이제 지구 표시를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5.927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이다. 라는 거, 이거를 질량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 뭐 더 큰 천체들, 항성의 진화라든가 은하를 연구하는 경우, 이제 이런 태양 질량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태양 질량이 얼마냐? 태양의 질량 1.989 혹은 그냥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태양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천체들의 질량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단 같은 경우는 10의 4승에서 10의 7승 그러니까 뭐 태양 질량의 만배에서 10의 7승이니까 약 1000만 배 정도 태양 질량이 성단의 질량이 되고요. 뭐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이게 뭐 좀 더 작을 수도 있고 10의 3승 될 수도 있고 10의 8승이 될 수도 있고 그 은하 같은 경우는 뭐 외소 은하 같은 경우는 10의 9승 태양 질량 10의 9승이면은 10억 12승이면은 1조 태양 질량까지 된다. 그리고 은하군 같은 경우는 이제 10의 13승 그리고 은하단 같은 경우는 10의 14승에서 10의 15승 태양 질량까지도 이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큰 수들을 나타내는데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10의 24승, 10의 30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고요. 이제 제가 이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완전히 재생은 못 하는데
이게 또 천문학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틀어주시는 18번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 The Power of Ten이라는 영상이고요. 197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를 재생은 하지 않고 이렇게 딱 하나만 띄워놓고 그래서 이 영상에 이제 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한 변의 길이가 이제 1m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매 10초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데 10초마다 이 값이 처음에 1m였다가 10m가 되고 또 10초 뒤에 100m가 되고 그 다음 10초 뒤에 1000m가 되고 이렇게 10배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요 1m, 1m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뭐 계속 커지면서 이제 지구가 되고 우리 지구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태양계 궤도를 보고 이제 은하가 보이고 또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군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요 1m에서 최종적으로 10의 24승 미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이제 단위 중에 파섹으로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 메가파섹 100 메가파섹 정도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거꾸로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1m에서 현미경 보듯이 이제 손에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세포가 보이고 그 안에 DNA가 보이고 그 다음에 DNA를 이루고 있는 분자, 원자 그리고 원자의 내부까지 보는데 그래서 1m에서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까지 한 변의 길이가 처음에 10의 24승미터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까지 가는 굉장히 큰 사실 굉장히 큰 거리가 나갔다가 이제 또 굉장히 작은 스케일까지 보는 그런 영상이고요.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릴 때 요 링크도 첨부를 할 거니까 이제 한 번쯤 보시면 되고요. 요 재밌는 게 요 100 메가파섹이라는 게 사실 우주 기준으로 했을 때 큰 거리는 아니에요. 100 메가파섹이면 이제 요즘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냥 우리 은하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영상이 만들어진 게 이제 여기 1977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100 메가파섹 10의 24승 뭐 보다 더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이 10의 24승에서 100 메가파섹에서 끝난다라는 거 뭐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후에 다른 뭐 영상이 뭐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더 커져서 뭐 10의 25승, 26승까지 뭐 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무튼 그 핵심이 뭐냐 1m가 있고 10의 24승 뭐 더 큰 단위까지 가고 또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까지 이게 굉장히 큰 범위의 숫자들을 이제 천문학에서 다루게 돼요. 10의 24승 뭐 100 메가파섹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까지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큰 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천문학인데 이렇게 작은 숫자를 쓸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쓸 일이 많이 있어요. 천문학이라는 게 이제 물리학을 기반으로 기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원자나 뭐 이런 작은 원자나 전자 단위, 분자 단위의 분자 단위에서 이제 천문 현상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작은 단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제 체중 뭐 대충 70kg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지수로 10의 거듭적으로 나타내면은 7 곱하기 10의 1승 kg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아까 작은 단위를 설명을 드렸는데 양성자의 질량을 나타내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그냥 이거 지수 없이 쓰려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0이 이제 00000이 이제 막 26개 이렇게 막 맞나? 5개, 5개,
5개, 5개, 5개.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6승이고 10의 마이너스 27승. 아, 제대로 넣었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0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된다. 양성자, 이거 양성자인데 전자는 더 작아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다. 그럼 0을 더 써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러면은 이제 수학 물리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큰 숫자를 다룰 때 제 체중이 7 곱하기 11승인데 지구의 질량은 5.972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그럼 또 반대로 0을 또 많이 써줘야 돼요. 이 반대쪽에다가. 또 골치 아프죠. 지구의 질량인데 태양의 질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10의 30kg. 그럼 또 0을 또 00000 이렇게 잔뜩 써줘야 되고, 아까 은하단 얼마라고 했어요? 10의 15승 태양 질량인데, 그러면은 여기다 0을 15개를 더 붙여야 돼요. 미치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거리를 나타낼 때 아까 얘기했던 1광년. 그래서 9.46 곱하기 10의 15승미터다. 그럼 또 0을 잔뜩 붙여줘야 돼요. 골치 아파. 은하단의 반지름 1메가파섹 10의 22미터. 그럼 또 0을 잔뜩 붙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수학 계산을 한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 중력상수 G가 6.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MKS 단위에서 나타나는데, 그럼 0을 이렇게 잔뜩 붙여주고, 지구의 질량 아까 얼마였어요? 5.972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인데, 그럼 여기다 또 0을 이렇게 잔뜩 붙여주고, 지구의 반지름 또 이렇게 0이 잔뜩 붙고,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계산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대환장 파티죠. 0이 이렇게 잔뜩 있으니까. 뭐 어쨌든 계산을 하면은 9.80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지수로 나타내면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6.674, 6.674의 제곱, 5.97이 따로 떼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의 거듭 제곱의 애들만 또 따로 모아서 계산을 하면 상대적으로 편하다라는 거. 그냥 계산기에 하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계산기에 이거를 일일이 다 넣는 것보다 좀 이렇게 묶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또 계산을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뭐 여러분한테 그런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천문학 강의를 할 때 좀 이런 식으로 설명 많이 할 거예요. 뭐 10의 11승, 10의 12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개념을 좀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을 여러분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할 겁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상대로 깔끔하고 계산이 쉽다. 제가 예전에 좀 최근 이야기를 가져와 보면, 이게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가끔 뭐 경비행기나 뭐 헬리콥터 같은 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뭐 좀 허접하지만 제가 헬리콥터를 그렸는데,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헬리콥터를 보고 있고요. 근데 헬리콥터 이쪽 방향 가는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헬리콥터는 이쪽에 있는데 헬리콥터가 되게 시끄럽죠. 소리가 이쪽에서 들려와요. 헬리콥터 소리가 이쪽에 들려요. 헬리콥터 분명히 이쪽에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정보에 전달되는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소리,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는데, 이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이제 지구 표면에서 이제 대략 1초에 약 340m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헬기의 모습을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냐? 헬기의 빛을 통해서 보죠. 빛.
이 빛의 속도는 얼마예요? 공기 중에서 진공보다 약간 느리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3 곱하기 10의 8승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를 간다.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 헬리콥터가 여기 있었을 때 빛하고 소리가 같이 오는데 빛이 먼저 오는 거예요. 빛이 먼저 오고 소리는 아직 오는 중 우리가 못 듣고 그래서 소리가 이제 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빛이 먼저 도착을 하고 헬리콥터가 여기 있었네 하고 이제 몇 초 뒤에 헬리콥터가 이쪽에 있으면 우리가 또 빛이 금방 오기 때문에 헬리콥터 이동하는 모습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소리를 이게 천천히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헬기가 여기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나온 소리가 이제 우리가 헬기 여기 있는 모습을 봤을 때쯤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여기 있네 했는데 소리가 이쪽에서 돌려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들을 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오전에 근무를 하고 이제 새벽에 근무를 하고 이제 오전 근무를 이제 오전 근무자에게 이제 일을 전달하기 전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오전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저는 공군이었습니다. 이제 헬기장에 이제 그 부대원들이 모여서 도수 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던 건물이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이제 헬기장이 있었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도수 체조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좀 될 거예요. 거리가 꽤 얼마 되나 한 200m?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제대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0m쯤 된다고 칩시다. 오전 근무를 이제 새벽 근무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비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도수 체조를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게 사람들 구령하고 뭐 예를 들어서 팔벌려 뛰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팔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팔이 이렇게 내려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팔이 붙일 때 하나라고 하나? 뭐 구령 붙일 때 뭐 팔을 올릴 때 하나, 둘, 셋 하는데 내가 보니까 사람들 다 동작이 안 맞아요. 팔이 올라가는데 팔을 내린 다음에 팔이 중간인데 하나 이렇게 구령을 한다거나 되게 얘네 그래서 이제 물리학 이제 좀 지식이 이제 좀 없으신 분들은 얘네 왜 이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제 도수체에서 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이제 빛의 속도인데 이제 구령을 붙이는 거는 이제 소리가 되는 거죠. 소리가 빛의 전달 속도보다 이제 훨씬 느리니까 팔이 올라간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 하나라는 소리가 이제 이렇게 전달돼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빛의 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내용이 뭐냐? 이 빛도 우리 아까 빛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우주 단위에서 봤을 때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이 빛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또 재생을 하지 않고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지구에서 이제 달까지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인데 38만 킬로미터인데 빛의 속도로 가는데 약 1.3초가 걸려요. 이게 가는데 1.3초가 걸린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신호를 보냈을 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약 1.3초의 딜레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1.3초 이렇게 1.3초 아니면 반대로 달에서 온 빛이 지구로 도달하는데 1.3초
시작해서 1.3초가 걸린다. 라는 거. 아니면 이제 이 영상에 나왔던 예시가 지구하고 화성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화성을 도는 이제 뭐 탐사선이 있다. 그럼 지구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3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신호를 보내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3분이 걸린다라는 거. 또 신호 받고 이제 뭐 신호를 보낸 다음 또 오는데 이렇게 천천히 걸려서 지구에 도달하는데 3분이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태양이 빛을 내는데 태양이 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8분 20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모습은 8분 20초 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이제 뭐 가끔 내시는 문제, 자주는 아니고 이제 가끔 내시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엄청난 마법을 부릴 수 있어서 이 태양을 갑자기 짠 하고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정답은 일단 8분 20초까지는 이제 뭐 별일 없다가 8분 20초 후에 이제 지구가 어두워지고 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뭐 지구가 추워져서 멸망한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태양에서 뭔가 일어나면은 그게 그 모습을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기까지 8분 20초라는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 20초가 걸리기 때문에 라는 거. 그럼 아까 이제 얘기했던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거리가 4.2 광년이었어요. 그럼 빛의 속도로 4.2년이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의 모습은 사실 지금 바로 보는 게 아니라 4.2년 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쯤 이제 거기서 낸 빛이 지구에 도달하려면은 지금 2022년도니까 뭐 2026년도 그때쯤 도달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더 멀리 나아가서 이제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측된 아주 멀리 있는 은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이후에 이제 하나 더 관측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귀찮아서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아무튼 요 glass C13 이라는 은하인데, 이제 이 은하가 빅뱅 이후 약 3억에서 4억 년 이후에 탄생한 은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우주 나이가 137억 년. 137억 년인데, 이제 우주가 태어나고서 3억에서 4억 년 이후에 탄생했으니까 그 이제 3에서 4를 뺀 이제 뭐 대충 135억 년 동안 빛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은하의 모습은 사실 135억 년 전의 은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멀리 본다 빛이 오는데 멀리 있다, 빛이 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 우리 우주 혹은 이제 우주에 있는 은하들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35억 년 빛이 오는데 135억 년이 걸렸으니까 이거는 135억 년 전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문학이라는 게 이게 이런 천체들에서 오는 빛을 보는데, 그런 천체들의 거리가 다 달라요. 거리가 다 다르고 어떤 애들은 가까이 있고 어떤 애들은 멀리 있고, 이런 다양한 천체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은하, 물론 개개의 은하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뭐 이 나이대의 은하는 특성이 이렇고 이 나이대 다른 나이대의 은하는 특성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은하가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오는지 라는 거를 이게 큰 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천문학이라는 것, 이게 좀 이게 늘은 빼야 될 것 같아요. 뭐 천문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 이게 천문학의 한 분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요약을 하면은 이제 우주에 다양한 천체들이 있다. 뭐 지구,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지구부터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부터 출발을 해서 지구, 그리고 지구가 있는 태양계, 태양계에서 천체들이 태양을 돌고 있고, 태양은 항성이다. 이제 그런 항성들이 이제 많이 있고, 성단이라는 그룹을 이루고 있거나, 뭐 성운을 통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별들이나 항성이나 성운들이 모여 있는 이제 집단을 은하라고 부릅니다. 또 이런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이나 은하단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거대 구조, 그래서 거대 구조가 이제 다 이어져 있는데, 이제 그 좀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은하단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은하들이 적게 분포하는 뭐 보이드라는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주의 크기 체감하기 파트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뭐 우리가 태양계 모델을 만들었죠. 태양이 과일이라고 했을 때, 뭐 지구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뭐 신촌역 3번 출구에서 홍익문고 앞에 있는 피아노까지 거리가 대충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다.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연대 앞 굴다리까지 뭐 거리가 태양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다라는 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행성들은 뭐 어디쯤에 있나요? 그거를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고요.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뭐 궁금하시면은 네이버에서 직접 재보시거나, 제가 아까 표에 이제 그런 태양계 모델에서 행성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제가 값을 다 드렸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뭐 네이버 지도에 이제 그 거리를 재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보시고 직접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코로나 잠잠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신촌에 갈 일이 있다, 신촌에 가실 일이 있다, 그럼 가서 이제 대충 신촌역이 여기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대충 뭐 화성까지 거리겠네. 뭐 신촌역에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니까 여기가 목성, 여기 이쯤에 목성이 있겠네. 이런 거를 한번 뭐 해보시라고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요. 예, 한번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은, 관심 있으시다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 서울 안 사는데, 나 신촌 안 가는데 뭐 지방 차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크기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이제 인류의 역사에 비해서 우주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 그래서 제가 우주 달력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우주가 1월 1일 자정에 이제 빅뱅에 의해서 탄생이 되고,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이제 그 1년 중에서 아주 짧다. 그래서 12월 31일 밤 11시 50 몇 분, 막 이렇게 태어났을 거예요. 뭐 50 몇 분, 50 몇 초, 59분, 50 몇 초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짧다라는 거. 그리고 천문학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천체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큰 수도 사용을 하고, 또 물리학에 필요한 작은 수들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수들을 좀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10의 거듭제곱 지수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은 이후에 좀 더 편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정보의 전달이라는 게 즉각적이지 않고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빛의 속도가 사람의 기준에서는 빠르지만 이제 우주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빛이 와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3주에서 4주 이내에. 그리고 또 분량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둘로 나눠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하나로 끝낼지 또 좀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천문학의 역사와 천체가 우리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혹시 여기까지 이제 뭐 시청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직접 오셔서 이제 그 강의에 해당하는 뭐 주제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시작 전이나 후에 좀 더 일반적인 강의랑 관련 없는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내용에 대한 질문도, 그런 일반적인 질문도 제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주말에 강의를 할 때, 실시간 강의 하실 때 오시면은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